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종기 교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려왕조를 재발견한다는 큰 주제를 갖고 고려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고려왕조의 역사를 더 공부하자, 더 읽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와 관련 없는 역사는 기억 속에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사교과서를 배웁니다. 그저 암기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현재의 우리의 삶, 현재의 우리 사회와 미래의 우리 사회와 연결되지 않은 역사란 것은 죽은 역사에 불과하다. 과거를 읽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살아있는 역사다. 그렇게 해야만이 비로소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 연구의 중요한 것은 그 본령의 어떤 역사 연구에 깊이 있지만 이 역사 연구를 통해 갖고 이것을 우리가 대중과 서로 호흡하면서 역사를 대중화한다는 것이 제 역사 연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제1부에서는 왜 고려왕조가, 왜 우리가 고려왕조를 공부하고 읽어야 하는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까 시작합니다. 대체로 고려왕조는 조선왕조나 신라사 고구려 왕조에 비해서 대단히 가깝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고려사 연구자들은 이 고려 왕조의 역사야말로 그야말로 외면받는 역사다. 베일 속에 갇힌 왕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대체로 고려 왕조가 대중로로부터 잊혀진 왕조가 된 데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울과 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읽는 조선왕조의 수도는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5대 궁궐에 가면 조선의 역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의 수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성입니다. 지금 현재 분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려 왕조의 역사는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둘째는 저는 조선왕조실록과 고려사라는 역사책을 갖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조선왕조실록은 27명의 조선왕의 역사를 담은 방대한 책이죠. 그러나 고려사는 139권의 고려사는 너무 사료가 양이 적습니다. 조선왕조 신라과 같이 고려왕조에도 매번 국왕이 죽고 나면 실록을 편찬합니다. 그래서 34명의 국왕의 역사가 바로 고려왕조 실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자기 조선왕조 건국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고려왕조 실록의 역사 가운데서 조선왕조 건국의 유리한 부분, 그리고 또 이성계가 이 국왕으로 즉위하는데 유리한 부분을 뽑아갖고 따로 편집한 것이 이 정인지가 편찬한 고려사입니다. 이 1451년에 편찬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95년에 시작해서 1451년 약 60년 동안 4번 내지 5번의 편찬한 과정을 겪어서 만들어진 이 고려사는 사실은 고려왕조 실록을 기본적인 대본을 해서 여기에서 필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뽑아갖고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고려왕조 실록은 임진왜란이나 이를 통해서 아마 소실된 것으로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27명의 조선왕 가운데서 태조 이성계의 태조왕조 실록보다도 전체 34명의 고려국왕의 역사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는 우리 대중들에게 풍부한 역사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른바 이 식민사학과 반식민사학.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한국사, 근대 역사학의 출발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역사적인 정당성을 한국사에 대한 왜곡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있죠. 하나는 타율성 이론을 해서
한국은 역사 출발부터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북쪽에는 중국의 한사군의 식민지였고 남쪽은 일본의 임나일본비의 일본의 식민지다. 그래서 한국사는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타율적인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부터 주로 우리 한국 고대사를 집중적으로 왜곡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체성 이론에서 조선을 병합할 20세기 초반의 조선 역사는 일본 역사에 비해서 약 800년, 700년 내지 800년 정도 역사 발전이 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혜가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정체성 이론입니다. 한국사가 정체되었다. 이 정체된 이유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당파성을 갖고 있다. 사대주의다.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고서 주로 집중적으로 왜곡하는 것이 조선왕조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 해방 이후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한 7, 80년 동안의 역사 연구는 주로 이 왜곡된 고대사와 왜곡된 조선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려사는 외면받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고려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원인이 되었다. 제가 이 대학에 있으면서 입학생을 면접할 때마다 우리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려청자, 팔만대장경, 검소괄자, 대몽항쟁 이런 얘기하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상대적으로 고려왕조 역사를 일본 식민지 사학자들의 왜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고려왕조가 상당히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새롭게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려왕조가 갖고 있는 역사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데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교과서이다. 그럼 고려왕조의 역사 경험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동안에 우리 선배 학자들이나 우리 동료 학자들은 해방 이후에 고려왕조라고 하는 것은 귀족사회다. 귀족이 지배한 사회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귀족사회라는 것은 고려를 이끌어갔던 정치 지배자들의 속성을 귀족적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대단히 맞는 얘기입니다만, 500년간 지속되던 고려왕조라는 전체 역사를 얘기하는 데는 이 지배층의 성격을 갖고,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고려왕조를 규정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려가 다원사회의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점을 저는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식, 정보, IT, 그리고 지금 AI 같은 새로운 역사 발전과 함께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세계사의 거대한 전환기가 바로 이 21세기입니다. 이제 이 21세기는 어떤 종래와 같은 어떤 폐쇄된 이념, 폐쇄된 세계관을 갖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서 다양한 인종과 국가, 그리고 종교와 문화, 그리고 사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통합이라는 화두가 대단히 중요한 21세기의 시대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모든 학문에서 이 다원주의라는 것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인류학, 교육에서 바로 고려왕조는 특이하게도 다른 왕조에서 볼 수 없는 다원주의에 입각한 소위 다원사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는 이론적인 가치에서 움직이는 사회다. 그러면 고려왕조는 다양한 원리, 다양한 가치관에서 움직이는 사회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다원사회를 공자의 논어에서 얘기하면 화의부동이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화합하는 관계를 가지되, 그러나 나의 어떤 독자성을 잃지 않는, 남과 부하내동하지 않는 화의부동의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는 다원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원주의에 입각한 이 다원사회의 역사 경험은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을 반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다원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개체,
그러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어울려서 어떤 사회의 통합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손가락을 보라. 이 5개의 손가락은 어느 것이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 자기의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는 다 자기의 역할을 갖고 있다. 각각의 역할을 움직일 때 비로소 손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다원사회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가치가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통합력을 발휘하는 사회, 이런 것이 바로 다원사회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다원사회,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경험, DNA를 이 고려왕조가 갖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는 다양성, 다원성과 통합성이라고 하는 이런 특징이 집중적으로 고려왕조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왕조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성리학 이외에는 사문난적이라서 일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왕조는 다원성과 다양성과 통합성, 그리고 또 정치와 사회에서는 대단히 개방성과 역동성이라는 이러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 고려왕조가 문화와 사상에서 다양성과 통합성을 갖고 있냐는 것은 바로 고려왕조 건국, 다음 시간에도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만, 고려왕조는 이 삼국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흡수해서 소위 통합된 왕조입니다. 태조왕건이 고려왕조를 건국했지만 모든 것을 독식하지 않고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의 자율성과 통합성을 인정하면서 고려를 통합왕조로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명한 태조왕건의 훈요 10조에서 나옵니다. 훈요 10조는 불교, 도교, 풍수지리, 유교 사상이 공존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1조와 2조에서는 불교가 고려왕조 건국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지만 한편으로는 불교가 갖고 있는 폐단을 경계한다든가, 또 풍수지리도 불교만큼 고려왕조 건국에 역할을 했다. 또 6조에서는 소위 이 팔관회를 강조하면서부터 도교, 신라의 난가 사상을 강조하는, 이렇게 고려왕조는 다양한 사상을 인정하는 이러한 어떤 다원사회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도 아주 상감청자와 같은 대장의 고급 문화가 있는가 하면, 지방에는 이 강력한 호족 세력들이 갖고 있는 큰 석불, 그리고 철불과 같은 이러한 싱싱한 어떤 지방 문화를 갖고 있는 이러한 점이 바로 고려왕조가 문화와 사상에 있어서 다양성과 통합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치와 사회에서는 고려는 이른바 이 고려의 수도 한국에 있던 병난도는 당시에 서해안 일대 동아시아의 무역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 거란, 여진,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와서 이곳에서 교육했습니다. 이 한반도가 세계에 오늘날 코리아로 알려진 것은 바로 고려왕조가 처음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지면서부터 이 고려의 이름이 코리아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대외 개방적인 정책을 편 왕조는 바로 이 고려왕조라는 점에서 우리가 고려왕조를 새롭게 평가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고려왕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와 사회에서의 역동성이라는 문제를 저는 설명을 드리면, 고려왕조 사회는 가장 이제 하층민들이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진출이 가능했다. 이런 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이의민이라는 무신전공기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천민이 재상이 되는, 무신전공기 농민봉기라는 그런 특수한 시기지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 하층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발이 상당히 그것뿐만 아닙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이 또한 고려왕조에서 재상이 된다든가, 또 고려왕조의 어떤 역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등록한 것도 상당히 어떤 고려왕조가 다이내믹한 사회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성들의 어떤 호주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 현재 호적은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이 1000년 전 500년간 지속된 이 고려왕조에서 여성이 호주가 되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또한 그 외손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사회가 바로 고려왕조다. 이런 점에서 우리 고려왕조는 어떤 한반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왕조, 이것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 오늘날 다문화사회, 그리고 또한 세계의 어떤 경제 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고려왕조가 갖고 있던 이러한 어떤 다원사회의 어떤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첫 시간에는 왜 고려왕조인가, 왜 우리가 고려왕조의 역사를 읽어야 되는가,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 태조 왕건과 고려왕조 건국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